추석을 맞아 여야는 추석 민심 잡기에 분주한데요. 여야 지도부는 어제 출범 이후 첫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추석 민심의 화두는 무엇이 될지 전문가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경부선, 민주당은 호남선을 찾아 귀성객들과 만났습니다.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표의 메시지 먼저 들어보시죠. 명절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동료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시는 동료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근심과 한숨 속에 명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주당이 절망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 꽉 찬 보름달 같은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의 화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의정 갈등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여야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의대 그 증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그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할 텐데 그 방법이 지금 뭐 이제 의정 갈등으로 번져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당장 뭐 추석 연휴 때 그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 걱정거리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진영과 무관하게 아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아마 당장 그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뭐 10월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선거법 그 허위사실 유포 부분, 그다음에 의정교사 부분에 대한 그 10월 1심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그 운명이 이제 그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무리 해도 이제 뭐 결국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뭐 이런저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아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이 서울역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책자에서 뭐 꼬인 시를 풀겠다 이런 내용의 책자를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화면 보셨지만 국민 건강, 민생 회복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또 두르고 나섰는데 여야 지도부 모두 의정 갈등을 아무래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참 한동훈 대표가 곤혹스러울 텐데요. 나름대로 이제 의정 문제를 본인이 중재자로서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추석 전에 이 문제가 조금 개문발차해서 성과 내기를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 있는 목소리보다는 어쨌든 좀 위안을 드리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의정 갈등 플러스 나름대로 본인이 얘기했던 25만 원 전 국민 부분 뭐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얘기하는 먹사니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다는 그런 의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설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이 정쟁을 이어가는 정치권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추석 떡값으로 400만 원을 넘게 받았던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24만 7,940원이 그 통장에 꽂힌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따박따박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었는데요. 예. 사실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기본급만 해도 수당이 786만 원인데다가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급여가 1억 5,700만 원에 이르고 또 이렇게 추석 상여금까지 430여만 원에 가깝게 받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괴리가 느껴지죠.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만 그 추석 상여금을 받는 데다가 그 평균 금액도 한 8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과연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과연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회의원 한 사람당 연봉은요 1억 5,700만 원, 월 평균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 외에도 받는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의 혜택이라고 하면 뭐 대충 뭐 30가지가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한다면 국민들이 뭐 지적하겠습니까? 하지만 길가에서 만난 사람보다 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여야가 이번에는 추석 이후에는 정쟁 대신에 조금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일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컵라면과 초코바를 주기도 하고 또 과일 항상자를 이렇게 나눠서 받는 등 웃기면서도 슬픈 한마디로 이제 우픈 현실이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뭐 이제 뭔가 주긴 줘야 될 텐데, 그 재원은 뭐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그 현실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뭐 정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쪽에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한가위 그 이제 덕담을 하면서 뭐 국민 삶이 좀 풍요롭게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집권당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중소기업의 예를 들자면은 컵라면 한 개를 추석 선물로 받았다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배 상자를 전체적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소분해가지고 배나 아니면 홍삼 액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낱개로 준다든지 배 한 개를 딸랑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면은 추석 명절과는 상관이 없는 뭐 단무지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느니 혹은 자신의 아버지가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어떤 그 네티즌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쓰여진 캐비넷 앞에 컵라면 4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 사과 1개 올려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우픈 이야기는 그 어느 회사의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추석 때마다 그 대추나무를 훑어서 봉투에 담아서 그 대추를 선물로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석 연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불발됐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보이자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의사단체가 참여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보니까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 그대로다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 정부 강요들의 어떤 말실수 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정부가 조금 여론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의견이. 하지만 최근에 뭐 블랙리스트 그리고 어떤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어떤
험한 말들이 오가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조금 싸늘해지는 듯 하니까 다시 정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바뀐 게 아닌가. 제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야의 정이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은 중재자, 그리고 의정이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히려면 어쨌든 이들에게 당근을 주든 뭐 어떤 내용을 주든 뭐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전면 검토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지, 그래야지 이분들이 와서 테이블에 앉고, 테이블에 앉으면 그때 이제 비공개로 해서 뭐 차관을 경질을 하든지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여야 의정이 협의체가 굴러가서 해결이 되려면 의사들을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는 2025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 또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증원도 의제로 열어둬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있어서 누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주체는 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부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대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격차 해소 특위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부산대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 있어서도 정말 의제에 상관없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5년, 26년의 정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유급된 의대생들이 내년에 졸업생이 안 나옵니다. 공보관, 군의관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초 정원인 3,000명에 약 2.5배 이르는 7,500명을 지금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대 정원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여건, 교수진, 실습 여건 이런 것들이 받쳐줄지 어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인 만큼 이거는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이견이 노출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받았는데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본인의 그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지금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판 문제, 그다음에 뭐 본인 또 본인 부인 문제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그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법부를 자극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온 신경이 지금 아마 본인과 관련한 10월 또는 늦어도 한 11월 초까지 예상되는 그 1심 선고에 쏠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마 지금 기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단히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아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저는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재판이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지금 밖에서 모르는 뭐 대단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움직임,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논평도 웬만하면 아마 자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요, 전당대회 때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 이런 평가도 받아왔었는데요. 이번 최근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 관련해서는 유예하자 이런 주장이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흔히 민주당을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금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종부세 관련돼서는 상당히 유연한 또 훨씬 더 여당과 거의 내용이 일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굉장히 고수되고 있다는 거고요. 어제 아마 같이 그런 금융
조세금융 포럼이 열렸는데 어제도 이게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여전히 내년 1월에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당내의 그런 어떤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그 집단과 어떻게 내부 토론을 더 명백하게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시험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 또 뭐 기업계, 종교계 등 이 각계 인사와 만나는 일정을 연일 소화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이게 결국엔 중도층 민심 잡기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10월 위기설 이런 행동들이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사법 시스템은 그와 상관없이 굴러간다. 사법의 시간표대로 굴러갈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예로부터 이제 좌우하면 뭐 성장이나 복지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었는데 네.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도로 이렇게 수렴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금투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종부세 관련 논의를 하는 것들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분명히 염두에 둔 대선 행보가 아닌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난다거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행보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죠. 이원석 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피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원석 전 총장은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이렇게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원석 전 총장의 2년 공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늘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 어떤 비난과 찬사에 휘둘리곤 했습니다. 뭐 정치 검찰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본인이 어제 얘기했듯이 뭐 한쪽에서는 이제 검찰이 모든 건든지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해서 뭐 맞는 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문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부실 수사다 뭐 또는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건 뭐 이원석 총장 때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원석 총장 때 특히 그런 비판과 찬사가 이렇게 엇갈렸던 이유는 왜냐하면 직접 수사 대상이 제1야당 대표예요. 네. 그리고 국회의 그 제1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난히 국회와의 충돌 국면이 굉장히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원석 총장이 그러면 뭐 검찰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비난만 엄청나게 받았느냐? 뭐 꼭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지난 2년간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균형감 이런 데에서는 아마 그 일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석 전 총장 퇴임사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요.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 탄핵을 남발한다.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됐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최소한도로 이원석 총장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배우자가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또 명품백을 공여했던 그 공여자가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청탁을 한 게 아니라 만나러 가기 위한 수단이었어라고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해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검찰이 과연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그래서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제19 감사기가 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 검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내부에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왜 이렇게 탄핵돼야 될 검사들은 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어야 하나. 네.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왜 그 예배가 되는 그리고 명확하게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 먹고 어디서 사고를 쳤다든지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부 견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분히 그 해소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무리하게 탄핵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 민주당 쪽에. 뭐 그렇게 비판을 당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좀 뭐 말씀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남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게 다 역풍 같은 건 안 불까요? 역풍이 불겠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위중하게 위배했을 때 그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많이 이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 이정섭 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이 탄핵 소추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다는 것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에서 배분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대상이 제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나 혹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고 덮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공모에 의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게 될런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도 있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문제도 있고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이미 뭐 불기소로 대략 방침이 정해진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무려 13개월을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하고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결국 기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과 관련한 2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아마 이것도 결국은 기소를 못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서 이제 지금부터 임기를 뭐 월요일부터 한 2년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시작부터 굉장히 험난한 정치권의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험난한 장벽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출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이 검찰 독재 대책위는요, 저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가장 큰 목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을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최근에 명품백 무혐의 종결로 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어쨌든 손모 씨라고 하는 전주, 즉 김건희 여사와 법적으로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이 손 씨하고는 비슷한 점은 뭐냐면 주가 조작에 어쨌든 돈을 댔다는 겁니다.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모 씨는 어쨌든 주가 조작 일당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일당과 어떤 모종의 어떤 연락이나 그런 것이 있었냐? 아직은 밝혀진 게 없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 어떤 매수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기소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1심에서 손 씨가 무죄를 받았을 때는 봐라, 김건희 여사도 무죄일 것이다라는 논리였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입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검찰 독재위원회에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글쎄, 뭐 민주당 측에서 검찰 독재다,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야당 정적 제거다,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준호 위원장이 있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그리고 김영진 위원장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제 이 출범을 시켰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어떤 결기로 임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 민주화를 위해서 군사 정권과 맞서던 그 결기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명분이 지금 뭐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투쟁하는 겁니까? 지금 군사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이런 대책위원회들의 출범을 보면서 정말 실체 없는 망령을 기반으로 두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들어서 계엄령을 굉장히 띄웠는데 그것과 다름없는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 대표가 외계인 대비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표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뭐 맨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라면 정말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까지 하실 건지 한번 지켜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편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수용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석 연휴 뒤에 하겠다 이렇게 좀 미루긴 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또다시 이 공방이 반복될 게 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더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수석 앞에 이런 것을 상정하게 되면 결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다른데 지역구에 가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다 방해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며칠 12일과 19일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법안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마 추석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상정, 그리고 지금 현재 19일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된 날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난항,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리한 어떤 본회의 상정,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여당의 어떤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말하자면 일방적인 어떤 그 통과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그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 과거 이 대북 그다음에 대중 굴종 외교가 결국 이런 현실을 낳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대북 지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여러 가지의 대북 지원이 결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핵 무기를 만들고 지금 이제 원심 분리기나 뭐 이런 데까지 그 왔단 말이죠.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의 원천이 결국 과거 그 진보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저는 전문가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굴종 외교가 원인이 돼서 오늘날 그 저런 핵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북한이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취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말했다는 굴종 외교, 북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굴종 외교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기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화를 했었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대북 기조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북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난 4년 동안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성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오물풍선을 넘어서 쓰레기 풍선만 지금 몇천 개가 왔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막을 수 있지만 못 막는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계속 왔을 때는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대북 기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정책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뭐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